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264 문학관 상주 작가로 있는 문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참석해 주신 작가님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학관협회 후원에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의 강 건너 가소 2차 낭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이기철 시인과 손세실리아 시인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담자로 장문석 경희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작가님들의 양력 소개와 인사 말씀 후 낭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기철 시인은 경남 거창 출생입니다. 영남대 국문과 및 동대학원 졸업, 1972년 현대문학에 5월에 들른 고향 외 3편으로 등단, 1974년 첫 시집으로 낱말추적 간행, 1976년부터 자유시 동인, 시집으로 청산행 열화를 향하여 지상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 유리의 나날,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따뜻한 책, 나무, 나의 모국어, 산산수수화초초, 그리고 영역 시집, 에세이집, 학술서 등 다수가 있습니다. 수상으로 아림예술상, 김수영 문학상, 시와시학상, 최계락 문학상 등을 수상, 현재 영남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손세실리아 시인은 전북 정읍 출생입니다. 2001년 사람의 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 시집 기차를 놓치다와 꿈결의 시를 배다가 있으며 산문집 그대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복합공간, 문화공간 시인의 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 곳 264 문학관까지 찾아와 주신 작가님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어보고 낭독하겠습니다. 이기철 시인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사문학관은 제가 종종 오는 곳이고 뭐 낯선 곳이 아닙니다. 2년 전에 이육사 문학상 심사평을 하기 위해서 2년 전 8월에 다녀갔고 오늘 아마 그 다음에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행운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듣기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걸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제한을 뚫고 여러분들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행운합니까? 여러분들 만나서 오늘 뭐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리아 시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와 일산을 오가면서 지금 지낸 지가 10년 차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과 근무를 하는, 생활을 하는 제주를 떠나는 일은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이 주어진 초대가 손짓이 불러주시는 손짓이 저에게 주는 휴가이고 소풍이어서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짧은 여정이지만 11월의 여정을 여행하라고 저에게 불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왔고요. 특히나 이곳이 이육사 선생님의 그 어떤 자취와 숨결을 담고 있는 공간이어서 굉장히 좀 숙연하기도 하고 정신이 번쩍 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삶을 어떻게 시에 담아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요. 근데 특히 이제 저에게 보내주신 엊그제 저는 이기철 선생님하고 같이 제가
선생님과 같이 초대 시인이 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 처음 뵙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시집으로나 프로필 사진으로만 뵙다가 선생님을 생각하면 그냥 막연히 산책자, 예, 산책자가 연상이 돼요. 그래서 되게 두근거 제가 걷는 걸 좋아하고 산책을 좋아하는데 선생님을 뵙게 된다는 설렘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 옆에 이렇게 앉아서 선생님은 말씀을 길게 해주시고 저는 짧게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고 저는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눈길을 주고받는 자리, 예, 너무 경직되지 않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담자로 오신 장문석 경희대 교수님, 저도 오늘 처음 뵙는데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한국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 장문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냥 오늘 그 두 분 시인 선생님의 그 팬이자 독자의 입장으로 와서 그냥 두 분 선생님들의 말씀을 열심히 귀담아 듣는 것을 저의 역할로 알고 이렇게 네, 말씀을 좀 청해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를 낭독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이기철. 입 넓은 저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웃들이 더 따뜻해져야 한다. 초승달을 데리고 온 밤이 우체부처럼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채소처럼 푸른 손으로 하루를 씻어 놓아야 한다.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을 쳐다보고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 같은 약속도 한다. 이슬 속으로 어둠이 걸어 들어갈 때 하루는 또 한 번의 작별이 된다. 꽃송이가 뚝뚝 떨어지며 완성하는 이별. 그런 이별은 숭고하다. 사람들의 이별도 저러할 때 하루는 들판처럼 부유하고 한 해는 강물처럼 넉넉하다. 내가 읽은 책은 모두 아름다웠다. 내가 만난 사람도 모두 아름다웠다. 나는 낙하만큼 희고 깨끗한 발로 하루를 건너가고 싶다. 떨어져서도 향기로운 꽃잎의 말로 내 아는 사람에게 상추잎 같은 편지를 보내고 싶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세실리아 시인의 수목기법 시 낭독을 들어보고 진행을 오늘 참석하신 대담자로 참석하신 장문석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게 활자가 포인트가 커서요. 필요할 것 같아서 꺼내왔는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사는 집이 이렇게 코앞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썰물과 밀물이 하루에 2번씩 오고 가는데 물이
밀물일 때는 완벽하게 다 모든 풍경이 잠기는 호수가 되지만 물이 빠지고 나면 그 화산이 분출해서 뜨겁게 흘러내리다가 바다 쪽으로 흘러내리다가 식어서 굳어버린 그걸 제주말로는 빌레라고 하는데요. 너럭바위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썰물 때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 제주도 돌의 색을 아십니까? 네, 검은색이죠. 그 너럭바위도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의 바다를 만나는데 안개가 내리거나 안개가 드리워지거나 비가 내리거나 할 때는 색들이 다 옅어지고 잠겨서 거기가 마치 수묵화의 한 점 같아요. 어느 날 그게 저한테 시로 왔는데 제가 지금 거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0년 차인데요. 작년에야 비로소 그 풍경을 시로 담았습니다.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연애 시입니다. 수묵기법 손세실리아. 제주에 다녀간 이가 여정 중 잠시 머문 조천아리를 토로해 왔다. 돌들이 자꾸 간섭한다는 거다. 간섭이 간섭하지 않을 때까지, 그리움이 그립지 않을 때까지 자주 오시라 했다.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종국엔 사달이 날 거라 했다. 때마침 작달비 쏟아졌고 펼쳐진 정경 무보정 수묵인지라 한컷 담아 전송해 드렸더니 생과 생이 서로 스미고 번지는 형상이니 발목이라 하셨다. 서로 침투하여 매끄럽고 생기 있는 형상이니 파묵이라 답했다. 한때 불덩이로 솟구치고 곤두박질치며 흐르다 식어 멈춰선 조천바다 검회색 빌레를 두고 약간의 간섭과 다소간 그리움으로. 예, 두 분 시인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기철 시인의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라는 시를 제자분의 낭송을 통해서 들어봤고요. 그리고 손세실리아 시인의 수묵기법을 시인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 두 편의 시에 대해서 이제 좀 두 분 선생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또 말씀도 좀 들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여쭤보고 싶은 바는 그냥 이 시를 선정해서 낭독해 주신 이유와 그리고 이 시를 지금 생각하셨을 때 떠오르시는 바를 그냥 편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말씀 듣는 시간을 먼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기철 시인께서 이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라는 작품에 대해서 좀 작품 설명을 좀 오늘 오신 독자분들께 청중분들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손세실리아 시인께 또 이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장문석 교수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더 고맙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2년 전에 와서 따뜻한 차를 잘 얻어 마신 우리 이옥비 선생님 계시는데 우리 제자들이 이옥비 선생님 잘 모르실 거예요.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이옥사 선생님 따님. 참 훌륭하신 이제 그런 분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라는 시를 뭐 선택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뭐 혹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썼던 시가 한 1600편쯤 됩니다. 시집만 해도 뭐 시집 많이 냈다는 자랑이 아니고 시집만 해도 20권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 어느 것을 해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여기 오신 여러분들 혹은 여기 오시지 않고 아마 영상으로 이게 또 나가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들었을 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시를 선택하다 보니까 오늘 두 편을 선택을 했고 그 가운데 특히 이제 금방 우리 김선숙 시인이 낭독했던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를 먼저 선택을 했는데 이 시는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아주 쉬운 그런 말들로 썼기 때문에. 근데 이 시를 쓰게 된 것은 뭐 제가 여러 군데서 이런 말 했습니다만은 그 어떤 비평가가 그리고 또 어떤 독자들이 어떻게 선생님이 만난 사람은 다 아름답습니까? 내가 만난 사람은 참 미운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만 만나느냐 이런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있고 그걸 글로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뭐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직업을 42년 동안 했습니다. 대학에서 한 30년 뭐 이상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자기가 전부 뜻이 맞을 수가 있겠어요. 뜻이 안 맞는 사람도 많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뭐 가끔 갈등을 빚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아름다운 만난 사람을 다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있느냐 뭐 그런 질문을 그 사람도 알고 했겠죠. 그리고 글을 쓴 사람도 그 뭘 짐작을 하면서 썼겠지만 근데 제가 썼던 것은 다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설령 내가 보기에 나와 갈등을 빚거나 나와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도 그 마음속의 한 면에는 10가지 마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개의 마음은 아름다울 것이다. 그럼 만일에 아름답지 않다면 우리가 서로 또 감정을 전달하면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시를 썼고 제목 자체도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뭐 혹 제 시를 읽은 분이 뭐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기 이후에 사람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뭐 사람과 함께 이 길을 걸었네. 사람이 있어 세상은 아름답다. 뭐 이런 시들을 많이 썼는데 그 사람이 중기 이후에는 퍽 중요한 시의 소재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생각으로 이 금방 읽었던 내가 만난 사람 모두 아름다웠다라는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완벽한 시 한 편이죠. 그죠? 선생님 시 제목이. 좀 더 길게 해주셨으면 제가 좀 더 편안했을 텐데. 저는 시를 쓰기도 하지만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림이 걸려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를 않아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공간의 한 벽면에는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그림을 소품이지만 걸어둬서 이제 좀 한가한 시간들 있잖아요. 이게 제가 운영하는 공간이 막 붐비는 공간은 아니고 붐비는 것 자체를 제가 또 경계하기도 하고 그런데 특히나 뭐 하루에 한 손님이 한 3분 정도 오시는 날이면 그 그림을 설명해 드려요. 설명해서
알고 보면 보이는 것이 그림이고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알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 풍경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그림에 관심을 갖다 보니 제가 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목전에 이렇게 보여지는 풍경이 어느 순간 수묵화처럼 보였고 그것에 대한 수묵화를 생각하다 보니 수묵의 기법 중에 여러분 여기 그림 그리시는 분 계십니까? 동양화. 예. 이 기법이 발목과 파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발목 기법밖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파목을 알게 된 순간 이게 시가 되고 저것이 우리 사는 삶도 똑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생과 생이 서로 스미고 자연스럽게 스며서 번져서 그림 한 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랑인가는 어떤 관계인가는 서로 막 침투하고 매끄럽게 생기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또 그림이 되기도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그냥 풍경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으로 한번 승화시켜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 쓰다가 자꾸 이제 풍경을 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케치를 버리게 되고 삶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제가 이 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쟤는 시를 쓰고 그냥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로 내려갔는데 그럼 시는 이제 작파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우려하는 그 문단의 문우들이나 또 독자분들께 지금 저는 이렇게 제가 제주에 내려가서 발표하는 시편들은 그런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고 있기 때문에 써지는 제주 시편. 여러분들께서도 제주에 오시면 눈앞에 펼쳐지는 왜 그 파라다이스 같은 풍경들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의 풍경들을 일부러 발로 한번 찾아다니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면 4.3이라는 엄정하고 슬픈 역사도 알게 되고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질하면서 평생을 지내고 잠수병에 걸려서도 70이 넘은 노구를 물속에 들어와서 아직도 이렇게 해녀분들의 삶도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생애이면 뒤안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제주가 스케치의 여정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 보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께 그런 제주의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시를 설명한다는 일은 참 난감합니다. 사실은 이 설명은 사족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그러면 이번에도 비슷한 순서로 좀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먼저 작가분들께 낭독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을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희철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이 시는 선생님께서 낭송을 좀 부탁을 드려도 그러면 먼저 이번에 별이 뜰 때는 이기철 선생님께서 낭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별로 목소리도 좋지도 않고 또 낭송 전문가도 아닙니다. 내 주위에는 낭송 전문가가 많습니다. 외람되게도 내 시가 낭송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자주 가는데 정말 낭송을 요즘 잘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낭송을 잘 못하는데 참고 들어주시기 바라고, 또 이 시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중에 깜빡 졸지 말고 잘 따라 와야 서울로 가는지 제주도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리 지루하지는 않을 겁니다. 별이 뜰 때 이기철 나는 별이 뜨는 풍경을 3,000번은 넘게 바라보았다. 그런데도 별이 무슨 말을 국수처럼 입에 물고 이 세상 뒤란으로 살금살금 걸어오는지를 말한 적이 없다. 별이 뜨기 전에 저녁살을 앉혀놓고 상추 뜯으러 나간 누이에 대해 나는 쓴 일이 없다. 상추 뜯어 소쿠리에 담아 돌아오는 누이의 발목에 벌레들의 울음이 거미줄처럼 감기는 것을 말한 일이 없다. 딸랑딸랑 방울을 흔들며 따라오던 강아지가 옆집 강아지를 만나 어디론가 놀러 가버린 그 고요함을 말한 일이 없다. 바삐 갈아넘긴 무섬의 쟁기에 찢겨 아직도 아파하는 산그늘에 대해 어서 가야 하는데 노란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벌레를 잡지 못해 가슴을 할딱이는 딱새가 제부리로 가슴털을 파고 있는 이런 저녁을 말한 일이 없다. 곧 스성이던 풀밭들은 침묵할 것이고 나뭇잎들은 다소곳해질 것이다. 부엌에는 접시들이 달가락거리며 입 닫은 딱새의 말을 대신해 줄 것이다. 별이 뜨면 사방이 어두워져 그때 막내별이 숟가락을 입에 문 채 문간으로 나올 거라는 내 생각은 틀림없을 것이다. 별이 뜨면 너무 오래 써 너덜너덜해진 1,000원짜리 지폐 같은 반달이 느리게 남쪽 산 위로 돋을 것이라는 내 생각은 틀림없을 것이다. 별이 뜨면 벌들과 딱정벌레들이 둥치에서 안 떨어지려고 있는 힘을 다해 나무를 거머쥐고 있는 것을 어둠 속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별이 뜨면 귀뚜라미가 찢긴 쌀 포대에서 쌀 쏟아지는 소리로 운다고 터무니없는 말을 나는 한마디만 더 붙이려고 한다. 이것들이 다 별이 뜰 때, 별이 뜨면 생기는 일들이다. 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세실리아 선생님께 반뼘 시의 낭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를 좀 봐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눈빛을 담아가고 싶어서 반뼘 손세실리아. 모 라이브 카페 구석진 자리엔 닿기만 해도 심하게 뒤뚱거려 술 쏟는 일 다반사인 원탁이 놓여 있다. 거기 누가 앉을까 싶지만 손님 없어 팔이 날리는 날이나 월세날 나이든 단골들 귀신같이 찾아와 아이쿠 어이쿠 술병 엎질러가며 작정하고 매상 올려준다는데 꿈의 반뼘을 상실한 이들이 발목 반뼘 잘려나간 짝다리 탁자에 앉아 서로를 부축해 온뼘을 이루는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다가 문득 반뼘쯤 모자란 시를 써야겠다 생각한다.
생의 의지를 반뼘쯤 놓아버린 누군가 행간으로 걸어 들어와 온뼘이 되는 그런 예, 손세실리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두 분 선생님께 조금 앞에서와 좀 비슷한 순서인데요. 먼저 이 시를 좀 선정을 하신 이유를 또 여쭤보면 왠지 이기철 선생님께서는 뭐든지 선택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1600편 중에서 뭐를 선택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했다라고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뭐 그렇게 또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시를 좀 쓸 때 어떤 기억이나 혹은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은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손세실리아 선생님께도 이 반뼘에 대해서 좀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청중들이 독자들이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교수가 그 조용하게 진행을 참 재미있게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이야기를 끌어내는 솜씨가 일단 있는 그렇습니다. 그 1600편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걸리는 모양인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1600편 너무 많이 썼어요. 많이 쓰면 안 되거든요. 네가 그 말을 쓰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 말을 쓰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거든. 그때 석주를 실어 쓰라.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뭐 말입니다. 근데 1600번을 썼으면 그 1600번을 죽을 뻔 했으면 아마 지금 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너무 많이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도 제가 꼭 뭐 아끼는 시를 뽑으라고 한다면 뭐 그 반 정도 3분의 1 정도를 뽑아야 되겠죠. 그러나 뭐 지금 낸 거고 또 낸 걸 다시 들여다보면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자기 자식 보면 그 다 아깝잖아요. 뭐 절름발이 은청이라도 자기 자식은 귀엽고 아까운데 지금도 그래도 못난 시 제가 썼던 못난 시들 지금 만나면 그래도 그 애착이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점 하면 이제 시 그만 써야 되는데 그래도 쓰고 싶고 또 가만히 혼자 있으면 시가 저절로 내 곁으로 와요. 그런 경험 다 모두 시 다 쓰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밀어낼 수가 이제 없게 되죠. 그래서 씁니다. 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1600편을 쓰기 위해서는 제가 얼핏 다른 데서 강연을 며칠 전에 동아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만 제가 20권의 시집을 내면서 대체로 계산해 보니까 12만 개의 단어를 썼더라고. 12만 개의 단어를 썼는데 제가 12만 개의 단어를 썼다면 그 12만 개의 단어는 운이 좋아서 저를 만났고 저한테 왔고 그 나머지 그 단어 외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수에 돌을 던지면은 파문이 일듯이 그 하나의 선택된 단어 이외에 다른 말들이 뭐 10개도 있고 20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아마 12만 개의 단어를 썼다면 120만 개의 단어가 제 생각의 곁에서 머물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12만 개는 운 좋게 저한테 왔고 그 나머지 것은 저한테 못 왔어요. 그랬을 때 또는 썼던 그 말들이 지금은 어디서 자고 있겠습니까? 독자한테 읽어주면 그분이 가슴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라졌거나 어디 먼 산벼랑에 가가지고 혼자서 울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이 내가 써버렸거나 내가 쓰려고 하다 못 쓴 그 말들이 언젠가는 나한테 복수하러 올 것이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별이 뜰 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뭐 아까 우리 장 교수가 대답을 다 했는데 이것도 쉽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요즘 세대들은 뭐 여기 젊은 세대가 조금 몇 분 있긴 있네요. 대부분 젊은 세대가 아니면 제가 썼던 이 별이 뜰 때라는 이 정황을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아주 도심에서 태어나서 도심에서 자랐으면 잘 모를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정황을 되게 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상추를 씻어서 소쿠리에 담아서 오던 그 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누이는 새로 또 누이에 대한 시를 이번에 뭐 다음 해 나올 시집에 넣으려고 한 편을 더 썼습니다만은 요 상추 씻어서 소쿠리에 담아오던 누이는 저보다 나이가 8살 아래인데 불행하게도 작년 여름에 뭐 내 동생이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살아있을 때 쓴 건데 죽고 나니까 이 시가 좀 더 애틋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시가 뭐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 뭐 고향이나 아니면 외갓집에 가서 저녁 무렵에 또 별이 뜰 때 그때의 경험 그거를 한번 회역해 보면 뭐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스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손세진 스님께 또 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마이크를 잡으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되게 떨렸는데요. 지금 뭐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으로부터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제자분들 계시니까 또 여기도 그런 시를 좋아하시거나 시를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시인이 말한 적이 없다, 말한 적이 없다, 쓴 일이 없다, 말한 적이 없다, 말한 적이 없다 하면서 다 쓴 게 시예요. 와, 이런 경지에 가면 좋은 시인인 거예요. 말한 적이 없다,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왜 이걸 생각을 못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낭독하시는데 말한 적이 없다라고 풀어내는 이 무수한 별이 뜰 때의 광경이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걸 연상시켰어요, 저한테. 앞으로 이 시는 제가 선생님 은하수 같은 시가 될 것 같습니다. 말한 적이 없다, 쓴 일이 없다. 저 안동옥이 잘했어요. 이제 뵈면 또 언제 뵐지 모르지만 만난 적이 없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밤뼘이라는 시는 제가 잠깐 호수가 있는 일산, 지금도 저는 이제 가족들이 거기 살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마을에 처음으로 제가 오래 산 마을이에요. 도시. 지금도 저는 사람들이 제주가 좋아요, 일산이 좋아요 하면 저는 두 곳 다 좋아요. 어느 곳이 싫어서 제주를 간 게 아니고 어떤 선택 때문에 갔기 때문에 제주는 제가 사는 곳이 그냥 우리 집이 섬이에요. 그래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일산은 그냥 우리 동네예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제주 내려오기 전에
그 우리 동네 문화,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뭔가 저는 일산의 뭐 얼음 호수라든가 그런 일산에서 일산을 정말 시의 텃밭으로 삼아서 시편들을 많이 썼어요, 초기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산 호수공원 석양음악회라는 음악회가 있는데 그걸 이제 연출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음악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이기도 하고 노래를 조금 하지만 문외한이기도 하고 공연 문화는 또 정말 백지 상태이고 그런데 저한테 그걸 맡겨주신 선생님께서는 이 음악회에 문학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이제 부탁을 해오셨고 저도 아 그렇다면 그거는 좀 할 수 있겠다. 그냥 음악만 있는 음악회가 아니라 그래서 1년 반을 했는데 공연 규모가 최소 700명에서 한 회당 한 1700명 정도까지가 오는 야외 공연이었어요. 1년 반을 2달에 한 번씩 하는 공연인데 저랑 이런 그러니까 외적인 외부의 사람들과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이런 일은 저랑 맞지 않는구나라고 그걸 절감하게 됐어요. 하면서. 왜냐하면 그 1년 반 동안 제가 시를 못 썼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공연을 보고 행복해하는 모습은 너무 좋은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회가 끝나면 그 다음 회를 또 뭐 오디션을 보고 막 그 섭외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보도 자료를 써야 되고 이런 과정이 그 과정들 속에서 물론 뭐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시가 고이고 깃들 겨를이 없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길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을 때를 벼르고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후임자를 물색해달라 드리고 마지막 회 공연 때 암행 오디션을 가서 이제 마을 카페 그 외 라이브 가수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실력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누가 거기에 가면 어떤 그룹이 뭐 노래를 실력 있게 노래를 잘한다. 그래서 가서 이제 손님처럼 가서 이제 음악을 듣는 거예요. 듣다가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가다가 제가 이렇게 툭 쳐서 동그란 진짜 원형 테이블인데 툭 쳐서 다 쏟아졌어요. 그냥 상황 그래요. 그리고 이제 끝이에요. 딱 끝인데 사람들은 그렇죠. 이 이제 시를 보면 아 정말 거기 가면 그 동네에 가면 막 이런 단골들이 찾아와서 월세 날 막 술병 엎질러 가면서 매상을 올려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는 사실은 그게 다 100% 리얼은 아니거든요. 팩트는 아니에요.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내가 시를 쓰는 일이 내 시가 누군가에게 이런 온뼘이 아니고 그냥 반뼘이면 좋겠다. 그러면 내 시를 읽는 누군가 반뼘 모자랐던 사람들도 들어와서 그냥 자기 뼘이 내 반뼘과 반뼘이 이렇게 합해져서 온뼘이 되는 그런 시,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이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쓰는 삶의 어떤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터무니없이 사실 반뼘도 못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깜냥껏 반뼘 정도는 살려고 노력하고 시도 그래도 시작했으니 이왕에 시작했으니 반뼘은 누가 봐도 제 시는 반뼘은 돼야 하는 정도의 시는 써내려고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시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삶의 자세이자 시의 정신인 그런 시입니다. 네,
그럼 두 시에 대해서 두 분 시인 선생님들께 조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우선 이기철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바는 제가 두 편의 시, 선정해서 보여주신 두 편의 시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비밀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편 모두에 상추가 등장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깻잎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은 정말 큰 중요한 비밀인 것 같고 아까 선생님께서 이 단어여만 하고 다른 단어는 안 된다. 네, 호수에 있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단어여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를 떠올려 보면 근데 정말 다른 거를 떠올려 보면 이 느낌이 정말 안 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데 저만 이 비밀을 알았는가 했더니 모든 분들께서 이 비밀을 알고 계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어떤 공통점도 있기도 한데 또 동시에 내가 만난 사람 모두 아름다웠다랑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별이 뜰 때는 약간 좀 다른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선생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시의 길이가 조금 다르고요. 그러니까 한 행의 어떤 길이도 사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요 별이 뜰 때는 전에 말씀해 주셨었던 그 상추 뜯으러 나간 누이분에 대한 어떤 약간 어떤 장면 혹은 이제 약간 그림 같은 그런 풍경 같은 것들이 좀 더 이제 눈에 좀 분명하게 들어오는 그러한 점들도 조금 있다라는 점에서 요 앞에 시랑 그 죄송합니다 갑자기 앞에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랑 별이 뜰 때 약간 차이 같은 것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발생을 좀 왜 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혹시 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떨 때 좀 긴 시를 쓰시게 되고 어떨 때 좀 짧은 시를 쓰시게 되는지 어떨 때는 조금 더 그림 같은 시를 쓰시게 되고 어떨 땐 좀 더 느낌 중심의 그런 시를 쓰시게 되는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한번 그 이기철 선생님께는 좀 먼저 한번 여쭤보고 말씀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저희 두 편 시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굳이 차이를 찾자면은 앞으로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답다는 사람을 노래했던 시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의 중요성, 무슨 이웃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뒤에 것은 제가 본래 아까 사회 하던 분이 제 소개를 했는데 제 첫 번째 시집이 낱말추적이었는데 그 낱말추적은 약간 초현실풍의 시풍이 들어 있었던 것이고 그때 못 모르고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뭐 본격적이라고 하면 될는지 모르겠는데 본격적으로 했던 것은 청산행 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청산행은 대체로 뭐 그 평론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자연과 고향에 대한 그 따뜻한 뭐 정황, 풍경, 인정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노래했던 것인데 별이 뜰 때는 청산행에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뒤에 청산행이라는 걸 내고 난 뒤에 한 20수년 후에 쓴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 세계, 그 정산행의 세계와 같다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산행의 세계와 같다고 하는 말을 해도 여러분들도 정산행은 1982년에 나온 시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지금 모르시고 계실 텐데 그 모르는 작품집을 이야기를 해서 설명하면 그 아무 소용이 이제 없죠. 그러나 그 혹 관심 있으면은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산행 치면 뭐 그 되게 어떤 시라는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한편은 조금 짧고 한편은 긴데 이렇게 긴 시를 쓰게 되는 어떤 뭐 모티베이션이 있는가 하는 그 지금 우리 장 교수의 말씀 같은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시가 길면 좋지 않습니다. 정말 긴 시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긴 시가 지금 저 별이 뜰 때가 좀 깁니다만 이거를 10배 되는 시들이 나옵니다. 요즘. 그건 누가 읽겠습니까? 그건 의무적으로 읽지 않으면
읽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걸 읽다가 보면은 그 이분이 이런 시를 쓰게 된 필연적인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필연적인 생각이 그 시를 낳게 되긴 하지만은 그걸 이제 그분으로서는 요약을 왜 조금 더 압축해서 쓸 수가 없는가? 그것보다 훨씬 짧아도 다 그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길어지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요즘 이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연필로 쓰거나 볼펜으로 씁니다. 초고는 그렇게 해서 컴퓨터에다 넣고 뭐 수정은 합니다만 초고를 대체로 연필로 쓰거나 볼펜으로 쓰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컴퓨터에 바로 이 워드 작업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습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제어 장치가 별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길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길어지는 것은 그분이 그 작품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나는 꼭 이 시에 대해서 이 말만을 하고 싶다고 하는 점을 본인 스스로가 흐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읽고 나도 딱 한마디 어떤 말이 참 중요한 말이 있기도 하고 뭐 없기도 한데 그거를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 A4로 한 10장쯤 쓰고 나면 그거 읽고 나면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길게 쓰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석줄만 쓰면 됩니다. 석줄. 근데 석줄은 너무 짧겠지만은 짧게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감정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좋은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짧게 쓴 시인도 있고 길게 쓰는 시인도 있는데 뭐 나의 지도교수였던 김천수 선생 같은 경우는 시가 한 4, 5행에 불과합니다. 짧게 씁니다. 은혜에 대한 극단적인 절제죠. 그거를 요즘 젊은 시인들은 그 과정을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거의 받지 않고 그저 자기의 우러나는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으면 시가 된다.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절제가 꼭 있어야 되고 언어에 대해서 꼭 이 언어는 이 시에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그 절대적인 가치고요.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썼으면 시가 이제 이렇게 길게 길어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별이 뜰 때도 조금 깁니다만은 이 시는 그 시골에 제가 자라왔던 곳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주면서 강인데 그곳의 정황을 그 시절로 돌아가서 썼기 때문에 더 압축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 압축해버리면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별이 뜨기 전에 저녁살을 앉혀놓고 상추 들어 나간 누이에 대해 나는 쓴 일이 없다. 이 말을 더 압축해버리면 뭐 어떻게 압축을 하겠어요? 별이 뜰 때 내 누이가 생각난다. 이렇게 쓰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중요한 것은 시를 길게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좀 손세실리아 시인의 시는 비교적 좀 압축되어 있고 짧은 시들인데 그런 것이 좋습니다. 저도 뭐 긴 시는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있기는 하죠. 차제에 산문시를 요즘 많이 쓰는데 뭐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은 아닙니다만은 나는 산문시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산문시를 주로 많이 쓴 시인들이 뭐 작가한 분들도 있고 지금 활동하는 분들도 있는데 산문시 나도 한번 산문시를 써보는데 산문시는 언어에 대한 자기의 정확성 어떤 절제감이 부족했을 때 적당히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게 될 때 산문시가 되더라고. 적당히 얼버무릴 수 있어요. 산문시는. 그래서 산문시가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현대 자유시의 출발이 산문시 아닙니까? 조효한의 굴러리.
그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 산문시보다는 시의 본래의 그 형태, 그것은 조금 더 절제한, 정확한 언어의 사용, 정형시하고 좀 다른데,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그 절제된 언어를 시로 써서 전달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그건 제 생각이니까 또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저도 시를 보면서 언어를 절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별이 뜰 때는 시가 길어서 왜 그럴까가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언어를 절제하는 선생님께서도 압축할 수 없는 것, 혹은 이렇게 표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무언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손세실리아 시인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그 손세실리아 시인님께서는 컴퓨터로 시를 쓰십니까? 연필로 시를 쓰십니까? 이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시를 보내주신 시를 이제 읽으면서 하나는 제주도의 풍경인 것 같고 하나는 제주도가 아닌 것 같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일산에서의 어떤 풍경과 꼭 일산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사실 그러면 또 그러면은 그럼 이 두 개가 뭔가 다른가요?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별로 안 다르다라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좀 더 하나 더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개, 제주의 삶과 일산의 삶이 좀 같이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혹은 시로 얘기하면 수묵기법에 있는, 연애시 수묵기법에 있는 이러한 세계와, 그리고 또 이 반뼘이 있는 이 시를, 지금 오늘 이 두 편의 시를 같이 읽어주셨는데, 이 두 편의 시가 같이 있는 어떤 풍경이란 어떤 풍경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시가 매력이 없어지는데, 그쵸? 저는 시를 전공하지 않았고, 제가 이렇게 시인으로 살게 될 운명 일테면 팔자가 되리라고는 한 번도 감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다가 삶이 저를 여기 데려다 놓았고, 제가 지금 시를 쓰고 있고, 또 시가 아니었으면 감히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을, 맞닿지 않았을 어떤 풍경들, 그러니까 일테면 눈앞에 보이는 산자락도 시를 쓰고 난 뒤에, 그러니까 시가 나에게 온 이후에 달라졌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제가 시를 들려드릴 건데 다 이렇게 종이만 보고 계셔서 저는 여러분들의 눈빛을 담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고 저를 좀 봐주십사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가 저에게 오고 나서의 어떤 정지된 장면, 그런데 그 정지된 장면을 제가 좀 깊이 저장하고 싶은 그런 저장 공간이 생겼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스쳐서 사라지는 것들이었다면, 시가 저에게 오고 난 뒤에는 그런 저장이 될 수 있는 만남, 저장이 될 수 있는 어떤 순간들의 가치,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참 사설일 수 있는데, 제가 일산에 살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요. 근데 1년 반 동안 시를 쓰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1년 반의 마지막을 마무리 짓고 나서 저에게 온 시가 이 반뼘이라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 내고 안달내고, 왜 내가 시를 쓰지 못해, 청탁이 와도 이거를 받지를 못하고, 나는 지금 시로 이제 겨우 시집 한 권 묶었는데 왜 이런 외도를 할까라고 조바심을 냈는데,
근데 그 과정이 1년 반이라는 과정이 없었으면 못 썼을 시. 그게 저한테 온 거죠. 수묵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제가 어느 날 갑자기였어요. 최근 어느 잡지에 쓴 글인데 홀리다라는 말, 홀렸다. 저는 이렇게 이게 연애할 때 신랑한테도 홀린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무남동이고 혼자 자라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려요. 조심해요. 근데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신중하고, 그러니까 더뎌요. 사람과의 관계가 속도가 되게 더디고, 그래서 더딘 게 불편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인연들은 이제 다 접어지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냥 굽이굽이 흘러가는 인연들이 이제 제 곁에 이렇게 이제 뭐랄까 형제처럼 지내기도 하는데요. 제주살이도 정말 이제 쓰러져 가기 직전에 폐가의 사진을 제가 한 장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인터넷상에 이렇게 떠도는 집인데 그냥 그걸 홀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저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거꾸로 필름을 딱 감아갖고 그때로 돌아가서 그 장면이 사진으로 딱 주면서 너 지금 저기 내려가 이 집 줄 테니까 하면서 안 가요. 무섭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이제는 알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것만 보였어요. 그 장면만. 그래서 보고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오후 시간이었는데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그 집을 갔는데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한 8, 9년 폐가였고 막 붕괴가 되고 막 이런 집. 잡초는 마당에 잡초는 이 정도 다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귀신에 홀린 듯 그 집의 마당으로 쓱 들어가는 걸 저를 태우고 간 남자 후배가 뒤에서, 제주도 후배가 보면서 무서웠대요. 그게. 근데 제가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는 좀 더 그랬어요. 좀 더 젊었을 때니까 뭘 보면 이쁘다, 어머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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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하면서 거기로 이렇게 빨려들듯이 들어가더래요. 그 집에. 그래서 이제 2년이 됐고 이 시집이 이제 9년 만에 나왔거든요. 두 번째 시집이. 그러면서 제 손으로 직접 꽃을 삽목해 본 것도 태어나서 처음이었고, 잔디를 남의 마당에서 이렇게 얻어다가,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집, 버려진 지 오래된 상처가 많은 집이니까 화원에서 근사한 형태가 다 갖추어진 나무를 갖다 심고 꽃나무를 갖다 옮겨 심고 이거를 안 하고 하나하나 다 심었어요. 얻어다가 심고 삽목하고 뿌리 내리고, 그러면서 어떤 회원 상생의 그 어떤 의식이랄까, 내가 이제 여기 왔으니까 그 상처를 좀 치유받았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을 이제 몇 해 거쳤거든요. 그러면서 노동과 노가다, 그러니까 노가다라는 말이 사실은 외래어죠. 그죠? 일본 말인가요? 노가다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코딱지만한 집을 다 이렇게 손으로 가꾸고 읽으면서 노가다는 절대 노동이 될 수는 없다. 노동은 절대 노가다가 이건 노가다지. 그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지. 근데 그 이제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를 버티게 한 것은 항상 약간 펜으로 종이에 시를 씁니까? 아니면 컴퓨터로 합니까? 라고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늘 시를 써요. 늘. 진짜 과작인데 늘 쓰고 있어요. 늘 쓰고 있다가 그게 손으로도 나오고 이제 뭐 컴퓨터 작업으로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곳에서 써지지 않으면 어떤 행위로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또 참 다른 방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섬에 제가 홀려서 들어갔고, 저는 처음에 내 인생의 로또야 이 공간이, 어떻게 이렇게 물이 차면 수상가옥 같은 이 집이 내 인생에 걸려들 수 있었을까, 탁월한 선택이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년 살아보니 이 집이 누군가 돈 있는 사람, 저는 진짜 돈이 없어서 간 거거든요. 근데 돈 있는 사람에게 선택이 됐으면, 눈에 들었으면 이건 다 부수고 정말 근사한 집을 졌을 텐데, 저는 지금은 안집을 지었지만 이제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몸이 골병이 드는 구조거든요, 섬집이. 근데 그 100년 된 오두막은 살렸어요. 이 집이 나를 불렀구나.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집이 나를 선택했구나. 그러면 그 선택한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많이 마음의 귀를 기울였고, 그런 과정에 이제 섬에 내려간 시편들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수묵기법과 밤뼘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과정도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이어져 있다. 시는 일상과도 시의 마음과도 이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이제 저도 시를 지을 때 염두에 두는 거는 이제 다 됐어라고 이렇게 놓는 순간부터, 시 한 편이 다 탈고됐어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온율이에요. 수도 없이 읽어봐요. 처음에는 그냥 속으로 읽어보고 눈으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소리 나서 읽어보는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별이 뜰 때 선생님께서 선한 시가 어떻게 우연히 약간 긴 시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산문시에 대해서 말씀을 아니 이제 그 긴 시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셨는데, 선생님 시편에 정말 짧은 시 많거든요. 근데 이게 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교감을 위해서 이렇게 선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요 별이 뜰 때 시야말로 한 편에 그냥 슥 이렇게 운율로 노래가 되어지는 시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문시가 노래가 될 때, 그러니까 아주 수월하게 행간의 여백도 있고 숨통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강도 있고 내도 있고, 그래서 바다로 흘러가는 이런 것들의 길이일 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아직 여기까지는 내공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압축하게 되는데, 산문시를 읽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정 길다고 해서 산문시가 아니라, 아까 선생님도 이제 10장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의 본령도 좀 흐릿해지고 그러지 않나 하는데, 이제 산문시의 시 같을 경우에 진짜 빼어난 시는 노래로도 이게 노래라고도 할 수 있다. 말한 적이 없다, 쓴 일이 없다, 말한 적이 없다 하면서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 선생님 시에 빠져. 자, 이상입니다. 예,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그냥 단순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냥 앞에 시랑 첫 번째 시랑 두 번째 시랑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만 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 선생님께서 저의 이 부끄러운 질문을 굉장히 멋진 답변으로 바꾸어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삶과 시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동시에 시란 어떤 언어로 만들어지는가, 동시에 시의 운율이란 무엇인가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상주작가 지원사업인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갔소 2차 낭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시간의 한 페이지로 남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